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꼭 한국 주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이 앞으로 계속 미국처럼 계속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자산 관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시장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혹은 비중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장 문제. 이 시장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쉬운 이 물적 분할입니다. 그리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양아치 같은 이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물적 분할을 해서 총알을 확보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주식이 이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사가 지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싫을 수밖에 없고, 더 최악인 것은 물적 분할 뒤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놈들이 진짜 악독한 놈들이죠. 근데 또 사실 물적 분할을 했는데 자회사를 상장 안 시키는 그것도 좀 사실 웃긴 상황이라.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 물적 분할하면은 LG화학,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고, 또 SK이노베이션, CJENM도 사실 과거에 물적 분할을 한번 했었고요. 또 이번에도 또 물적 분할 이슈가 있죠. 그리고 포스코는 자기는 절대로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또 가봐야 하는 문제고. 그럼 왜 물적 분할이 나쁜 것이냐?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보다 더 자금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식 가치의 훼손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주치지 않고 싶은 그러한 이슈죠. 어쨌든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 물적 분할이 사실 우리나라 너무 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이버 투자할 때도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얘네들이 네이버 쇼핑을 분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고,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떼어내면 어떡하지? 갤럭시 얘네 떼어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물적 분할이니까. 그래서 제2의 카카오,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매도입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라고는 단정하기 조금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제도도 아니고 미국도 공매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미리 좀 삭힐 수도 있고, 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순기능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그렇게 썩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거나 혹은 어렵거나, 그러니까 해줄 거면 그냥 다 해주든지 말 거면 그냥 다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외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무역 트렌드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보호무역의 어떤 트렌드화가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절대 반갑지 않은 그러한 추세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중간에 딱 껴져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나라의 이 싸움이 사실 많이 괴롭죠.
미국 편을 들자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양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반대 경우도 또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이 고래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진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코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나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각각의 국가가 정말 좀 중간중간에 치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이 겪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역보복이 있었고, 미국도 무역보복을 안 하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고,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8년 정도 단축이 된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구 감소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냐? 인구 감소가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단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줄어서 초등학생이 절반으로 줄면 선생님도 절반으로 줄을 거고, 관련된 교육 산업도 절반으로 위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사라진 일자리가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잃은 일자리가 저기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전체 합이 다시 제로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단기적으로 이 내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는 없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전 세계를 시장으로 두고 장사를 하는 소위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찌됐든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외국인이 유입이 돼서 전체 인구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민 인구로 인해서 인구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국가 중에 하나죠. 또 길게 생각을 해보면 현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북한과의 통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산성의 감소를 기술로 인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이 AI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부재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얘네들이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인구가 줄어서 서빙할 수 있는 이제 직원이 줄면 서빙 로봇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 가게 입장에서는 생산성의 하락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로봇이 어떤 소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소비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생산성의 하락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다시 아이를 많이 낳아도 될 만큼 환경이 좋아지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늦춰진다거나 혹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꼭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감소 추세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좀 장밋빛 전망이 단기간에 나타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내수 시장의 축소로 인한 이 파급력이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령화가 돼가는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죠. 그나마 같은 당에서 같은 당으로 이어지면 연속성이 있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약간 좀 서로 약간 좀 복수하는 그런 유치한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연속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정치의 후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왜 문제냐면은 그냥 단편적으로만 하나 좀 예를 들면 정말 돈이 많이 들고 실패할 확률도 크지만 성공만 하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에 맡기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어느 기업이 그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대면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 주도로 R&D 개발에 굉장히 힘을 쓰고 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은 뭐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사장시킨다든지 이러한 이슈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소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발 저렇게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정치인들 대신에 그냥 로봇들이 AI가 정치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끔 빌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그리고 우리나라 이 규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그마한 부작용을 하나 없애기 위해서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책을 가다듬고 세밀하게 조율하기보다는 그냥 다 하지 마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서울 도심에서 운전할 때 과속 몇 킬로죠? 50킬로죠.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8차선, 10차선 도로도 50킬로로 해놨어요. 규제든 정책이든 뭔가 유연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다 50km 딱 해버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심플하죠. 행정 처리하기가.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은행에서 몇 번의 이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금융소비자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입장에서는 뭔가 상품을 팔기가 또 굉장히 어려워져.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손해로 가느냐? 소비자의 손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냥 작은 부작용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식의 규제가 계속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리스크가 있지만은 또 시도를 해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원에 대한 보호가 좀 강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지고 또 새롭게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신규 고용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성장이 예상이 될 때 과감하게 인력을 확충하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또 인력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좀 비교적 쉽게 돼야 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충원되는 인원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회사의 경쟁력까지도 훼손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은 내 몸이 이민을 가는 건 어렵죠. 하지만 내 돈은 좀 이민을 보내자. 이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죠. 뭐 삼성, LG도 좋은 기업이지만 이보다도 좋거나 동등하거나 그리고 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외국에 훨씬 더 많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비아디, 루이비통, 폭스바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질비하죠. 예전에는 이런 해외 기업의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복잡하기도 했고 대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런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성의 한계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이 한국 시장에 100% 내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내 돈만큼은 좀 글로벌하게 놀 수 있도록 해외로 보내주는 게 자산관리의 효율성 측면과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몸은 나가지 못해도 내 돈만큼은 해외로 나가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한국이 뭐 그렇게 싫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국 시장의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한국 시장을 통해서만 자산 관리를 하지는 마시고요.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해외 투자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시고 투자도 넓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